하겠습니다. 먼저 연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상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에서 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및 뇌인지과학 협동과정에서 복수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독일의 디셀도르프 하인리 하이네 대학교에서 의과학을 전공하시면서 마그네쿰 라우데르 우수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독일 윤리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뇌 커넥톰의 기본 개념과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뉴로 이미징을 활용한 의학 심리학 분야 연구 사례 및 교육학 분야에서의 신경과학 연구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정계산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바대로 독일 윤리연구소에서 수리신경과학 그룹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계삼입니다. 오늘 그 사범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저에게 좀 특별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육학 그 전공하면서 신경과학을 접목시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 이러한 강의가 없었던 때라 제가 이런 강의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질문도 관련된 질문들이 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경과학에서 잘 알려진 그 휴먼 커넥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활용 방안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습과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이걸 한번 제가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휴먼 커넥톰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 개념은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리뷰 논문인데, 일단은 그 첫 그 문단을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때의 그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넥트홈이라고 하니까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요소, 엘리먼트, 그리고 그들 간의 연결성, 커넥션, 이것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주장한 바는 그러한 엘리먼트와 커넥션들이 인간의 뇌를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구조적인 어떤 묘사, 이걸 통해서 이제 연구가 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이들은 휴먼 커넥톰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됩니다. 휴먼 커넥톰이라고 부르자. 이러한 전체적인 데이터셋,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값이나 어떤 측정치가 아니라 개념인 거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휴먼 커넥톰이다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어떤 속성들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그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데 아주 유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심리적인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인 어떤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 기능의 구현, 어떤 기능의 발현, 이것을 이제 이해해 보자라는 것이 이들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위에서 우리는 신경과학과 관련된 어떤 제 분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저는 바탕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딱 추려봤고요. 그걸 통해서 세 가지 파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커넥텀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알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커넥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뇌의 그 엘리먼트는 무엇이냐? 잘 알고 있듯이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서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유닛, 단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현재 기술로는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결국 그 커넥톰 기반으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술로는 작년에 나온 초파리의 14만 개의 그 뉴런으로 그 뉴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네이처에 실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 100여 개 좀 이상인 그런 개체에 대해서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뇌를 뉴런 단위로 연결성을 만든 것인데, 이게 너무 빽빽히 들어간 이런 세포처럼 보이지만, 세포들의 모임으로 보이지만 이 안이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개 정도 중에서 8천 개를 끄집어냈더니, 그리고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만 봤더니 저렇게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서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860억 개의 뉴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의 뇌에서의 엘리먼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뉴런을 하기에는 이제 현재 기술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의 스케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레벨에서 메조를 거쳐서 마크로 레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뉴런 단위로 연결성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비슷한 기능끼리 묶어놓는다면 좀 이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리덕션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미니 칼럼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니 칼럼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센터 서라운드 모듈레이션 같은 개념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다면, 기능적으로 이제 묶여 있다면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좀 더 큰 스케일로. 여전히 이제 메조 스케일이긴 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어떤 연구 가능한 어떤 개수들의 수를 봤을 때.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2005년에 아까 보여드린 논문, 리뷰 논문에서 얘기한 어떤 커넥톰이라는 개념이 더 줄였을 때 가능할 것이다. 예, 요것으로 이제 우리는 연구 가능한 어떤 연구 범위를 일종의 스케일을 좀 더 확장시키면서 라지 스케일로 가면서 휴먼 커넥톰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어떻게 엘리먼트를 정의를 할까?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 분도, 브로드만 맵이라고 해가지고 일전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인데, 인간의 뇌의 어떤 뇌세포들의 어떤 분포와 종류와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분류를 해서 분할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라인을 그어본 거죠. 그랬더니 특정 영역은 언어 기능과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영역은 뭐 시각 기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라지 스케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을 디지털화 시킨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디지털화 시켜서 한 10분 정도만 처리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던 작업이 이제는 MRI 찍고 10분 정도 처리하면, 뭐 다른 전처리도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서는 10분 정도만 처리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매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같은 뇌지만, 하나의 뇌지만 다른 방식의 어떤, 저는 이걸, 사람들이 이거를 파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분할법, 다른 분할법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것들로 분할한 것도 있습니다. 기능적,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서적인, 아니면 뭐 감정적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동을 하는, 그것과 관련된 영역으로 묶어서 이제 매핑을 하는 그런 테크닉도 나왔었고, 심지어는 사람마다 이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파셀레이션, 이걸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맵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조금씩 보더라인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게 오른쪽 하단의 어떤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뇌의 파셀레이션을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커넥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엘리먼트였죠. 그 다음엔 커넥션입니다. 엘리먼트들의 커넥션.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 또 굉장히 흥미로운 기법이 있는데, 확산, 강조, 영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확산. 사람의 뇌는 75%에서 80%까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산, 물 분자의 확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자들이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자가 벽에 부딪히면 그쪽으로는 진행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뇌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이 매터, 다른 하나는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는 어떤 세포체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화이트 매터는 그 신경 세포들 간의 연결을 만드는 그런 다발들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상상할 수 있죠. 물 분자는 왼쪽에 있는 물 분자들의 확산과 오른쪽에 있는 구조에서의 물 분자들의 확산은 다르지 않을까. 쉽게 상상한다면 왼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팩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잘 흩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확산일 것이고, 오른쪽은 한 방향으로 굉장히 잘 움직이지만 뭐 수직인 방향으로는 좀 억지 이렇게 뭔가 제한되어 있는, 제약되어 있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MRI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멀리 떨어지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웨이트를 그러니까 디퓨전 웨이트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주고 기다립니다. 그럼 자유운동을 하겠죠. 멀리 떨어지게 되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어둡게 돼요. 밝으면 멀리 안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MR 테크닉으로 인해서 여러 방향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변하는, 밝기가 변하는 어떤 영역, 뇌 영역이 있죠. 이건 뭐냐면 우연히 웨이트를 준 방향이 엑손, 그러니까 이 다발 연결성들과 방향과 일치하게 되면 멀리 떨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의 어떤 웨이트가 바뀌게 되면 밝아지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신기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반대 그 수직한 방향으로는 잘 못 간다면은 연결성의 방향이 그 많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이걸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물 분자가 백실 내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일종의 파이버 트래킹이라는 스트림라인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뇌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요. 뇌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뇌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무수히 많은 스트림라인들이 있어요. 파이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알죠? 파셀레이션을 이미 알고 있죠. 하나는 연결성, 다른 하나는 엘리먼트. 자, 그렇다면 엘리먼트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그 두 엘리먼트를 연결하는 무수히 많은 커넥텀들 중에서, 아니 무수히 많은 스트림라인 중에서 두 영역을 연결하고 있는 스트림라인들만 딱 추출할 수 있죠. 실제로 그 패턴이 죽은 사람의 뇌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이 말은 구조적으로 혹은 해부학적으로 뇌가 연결된 정도를 이 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른 페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파셀레이션 영역이 있다면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99개에 대해서 다 해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그리고 또 이걸 첫 번째 선택한 거를 시드라고 하고 나머지 99개를 각각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드를 또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99개 또 시드 바꾸고 나머지 99개. 그러면 우리는 100 by 100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림라인들이 두 영역을 연결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길이를 평균을 해서 계산한 게 또 하나의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는 마침내 뇌 전체 커넥텀을 재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5년 그 논문의 리뷰 논문의 요지는 이 커넥텀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이 커넥텀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것이 그 논문의 주요 취지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이제 한 꼭지입니다. 커넥텀에 대한. 근데 이건 지금 구조적인 커넥텀입니다. 스트럭처 커넥티비티라고 하기도 하고 스트럭처 커넥텀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100 by 100이긴 하지만 속성이 다른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죠. 지금 데이터 셋인 겁니다. 하지만 같은 차원의 데이터 셋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연결성의 정의를 다시 다른 걸로 해보자. 펑셔널한 건 없을까? 구조를 보여줬으니 뇌 영상의 또 다른 모달리티는 펑셔널 MRI라고 해가지고 혈액 안에서의 어떤 산소 포화도, 산소의 어떤 산소가 들어간 정도, 산소를 가지고 있는 정도, 이걸 측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타임 포인트에서 찍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초 뒤에 한 번 더 찍습니다. 계속 시간에 따라 찍게 되면 결국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볼드 시그널을 기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보통 이 시그널은 참여자가 스캐너 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십시오라고 하고 찍기 때문에 resting state functional MRI라고 부릅니다. 다시 저희는 파셀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또 커넥텀을 구성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여러 개의 영역들이 있죠. 그 영역들 모두 이러한 올드 시그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평균치죠. 시간에 따른.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신호를 딱 끄집어내서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또 아까처럼
시드 타겟처럼 한 영역과 다른 영역 선택하고 이 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꿉니다. 100개 중에 여기서 이제 114개인데 하나씩 바꿔가면서 계산하면 역시나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휴먼 커넥텀.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세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커넥션,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이 매트릭스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휴먼 커넥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넥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커넥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 이론에서 말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일종의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 커넥텀이 있다면 결국 어떠한 네트워크적 특성이 있을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정보, 뇌 안에서의 정보 처리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래프 이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엘리먼트는 노드라고 표현하고요. 커넥션은 엣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꼭 뇌의 어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모든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는 이런 노드와 엣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들의 어떤 연결 강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이걸 초점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노드 자체가 얼마나 액티브한가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개의 커넥텀이라고 한다면 멀티 레이어로 똑같은 그런 디멘션이지만 멀티 레이어로 바뀌는 것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시간에 따라 또 어떻게 바뀌느냐 또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것이 이런 디그리, 하나의 노드가 몇 개의 엣지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서로 노드들이 얼마나 잘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하고 있느냐, 서로 잘 뭉쳐 있느냐, 혹은 어떤 노드가 허브냐, 중요하냐. 이게 끊어지면 큰 어떤 클러스터 두 개가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거죠. 이 밖에도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가라는 패스를 생각할 수 있고, 커뮤니티 얼마나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의견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숏컷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경로가 최적인가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특성. 그렇다면 이거를 휴먼 커넥텀에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까? 그래서 어떤 다른 리뷰에서는 이 20개의 어떤 20개의 노드로 된 커넥텀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거를 가지고 예시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명확하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커뮤니티를 모으는 그런 추정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순서만 바꿨는데 잘 모여 있는 그룹들이 나오죠. 그래서 세 개의 다른 어떤 커뮤니티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빨간색, 그 다음은 녹색, 그 다음은 파란색. 자, 이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보이죠.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혹은 커넥텀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네트워크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각 노드별로 이러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사람의 뇌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의 뇌 아까 그 말씀드린 파셀레이션 이걸 적용하면 각 그 영역별로 기능별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프론토 페레탈 아니면 소마토 모터, 비주얼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눈다면 이 색깔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오른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노드들도 다른 방식으로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전히 이게 복잡하다. 여전히 복잡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트워크당 하나의 지표를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 펑셔널 세그리게이션, 펑셔널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커뮤니티 4개가 있고 여기서는 그 커뮤니티들 간에 얼마나 각자가 잘 뭉쳐 있는가가 세그리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들 간의 허브를 통해서 얼마나 잘 정보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것은 인테그레이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큰 덩어리로 기능적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 간의 커뮤니티를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추정을 한다면 결국 펑셔널 세그리게이션과 펑셔널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그 추정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파킨슨 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킨슨 병을 봤을 때 네트워크 인티그레이션과 관계된 어떤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고요.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리는 세그리게이션에 대한 지표들도 통계적으로 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는 구조 커넥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는 지금 기능 커넥텀에 대한 겁니다. 기능 커넥텀인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왼쪽에 약간 쉐이딩된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만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계산한 겁니다.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커넥텀을 그려놨고요. 그 아래 오른쪽 아래는 X축은 세그리게이션, Y축은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인티그레이션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펑셔널 커넥텀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환자는 어떨까? 파킨슨 환자는 어떨까? 지금 이건 같은 성별에 같은 나이에 하지만 13년 진단받은 지 13년이 된 그런 환자에 대입니다. 뭔가 그 인티그레이션 쪽이 올라가지 않고 뭔가 머물러 있고 그 약간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특징을 또 기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일반화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커넥톰을 통해서 커넥톰의 네트워크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시는 이것도 이제 그 커넥톰에 대한 질병과 관련된 것인데 사람의 뇌는 2개의 그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2개의 반구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그런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이 뇌량이 성장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에이제네시스라고 부르는, 에이제네시스 오브 코퍼스 칼로섬이라고 하는데, 위쪽에 컨트롤 쪽이 건강한 사람의 뇌인데 빨간색의 구조체가 보이시죠? 하지만 AGCC 쪽은 빨간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커넥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왼쪽이 컨트롤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오른쪽은 환자의 커넥톰입니다. 그럼 가운데의 연결점들이 환자의 경우는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연구자들이 어떤 실험을 더 했냐면, 건강한 뇌의 커넥톰에다가 서로 그 양쪽의 뇌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선들을 0으로 바꿉니다. 이 말은 연결을 가상으로 끊어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끄는 건 아닙니다. 가상을 왜냐하면 그냥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트윈 개념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가상적으로 실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칼로스토미, 그러니까 그 뇌량을 끊었다. 그랬더니 통계치가 컨트롤과 실제 환자의 차이와 컨트롤과 가상적으로 끄는 통계치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커넥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넥톰과 그것의 어떤 일반적인 활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는 교육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이것이 정말로 고민거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의미 있는 고민인지 조언을 해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걸 보여드릴 때 저는 아날로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 메디컬 리서치와 그 교육학과의 유사성. 자, 그걸 위해서는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 텐데, 이 뉴로 이미징, 그러니까 MRI나 여러 모달리티들 뉴로 이미징 어널리시스에서는 일단 획득을 해야겠죠. MRI를 스텝 1에서.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특징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해드린 스텝 3에서는 파셀레이션 적용하고 텍토그래피 한 다음에 커넥톰을 구축한다면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어떤 특징들을, 피처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저희는 우리가 가진 모델이라든지 연구자가 가진 어떤 가설이나 모델들을 통해서 뭔가 모델 최적화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동안 얻어졌던 피처들, 스텝 2에서 얻은 피처와 스텝 3에서 얻은 피처와 스텝 4에서 얻은 피처를 기계학습에 기계를 학습시키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하고 뭔가 진단평가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저희는 얻을 수 있었냐면, 여기서 보여드리는 X축은 기계가 내준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0.7이면 이 참여자가 환자의 확률이 0.7이라는 겁니다. Y축은 실제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각선상에 놓여 있을수록 좋은 머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러한 유효성을 보고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니까 파킨슨은 이제 모터,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이제 영향을 받는 질환인데, 움직임이 이제 어려워지는 질환인데, 얼마나 심각하냐의 정도와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프로퍼티 중에 이피션시를 가지고서 또 이런 그 상관관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신경 영상과 관련된 측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드렸죠. 만약에 이게 교육적인 지표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사범대 내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질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신경영상 기법의 결과들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많이 연구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도 하나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교육학 석사 과정 중에 그것은 이 인지 갈등입니다. 인지 갈등, 이제 제 교육학 석사에서의 주제는 인지 갈등과 관련된 신경과학적 해석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인지 갈등은 학습에서 잘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인지 갈등 유발 전략이라고 해서 과학교육에서 사용이 됐는데 실제 그거는 교육학에서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과학에서는 어떨까? 이런 순서대로 저는 그 교육학 석사 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표가 인지 갈등과 관련된 과학교육과 신경과학의 관점 비교표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갈등이고요. 이 갈등이 과학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신경과학에서는 컨플릭트 모니터링 혹은 그 에러 디텍션을 위한 에러 모니터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뇌 부위는 엔티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ACC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플릭트 모니터링과 이 ACC가 어떻게 관련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영역에 많이 그 사례가 있는 걸로 보고되었고 더군다나 ACC는 뇌의 다른 영역들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래에 보여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다면 인지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다른 뇌 영역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허브나 혹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노드가 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바뀌는 그러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혹은 기능적인 변화들을 관찰한다면 인지 갈등, 과학교육에서 혹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인지 갈등이 신경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마쳤습니다. 실험을 하고 싶었으나 그때는 제가 이제 배우던 단계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심지어 에듀케이션 뉴로사이언스라는 저널이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뭐 피드백을 주시면 그걸 또 배워가겠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합니다.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를 연구하죠. 그럼 그것이 타겟이 인지였을 때는 인지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정립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또 분야가 있죠. 만약에 이것이 교육이 타겟이 되면 교육 심리학은 또 잘 정립돼 있습니다. 같은 어널로지로 그러면 우리 이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대해서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또 의견을 주시면 저도 그걸 또 배워가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찾아본 결과 몇 년 전에
이러한 리뷰가 나왔습니다. 교육신경과학에 대한 그간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당연히도 교육신경과학은 심리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이 커버하지 못하는 팩터들은 어떻게 연구할 거냐? 예를 들어서 많이 못 먹고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슬립 디프레션, 그러니까 수면 부족 혹은 질병과 관련된 팩터들, 이것들은 만약에 이것을 심리학이 커버하지 못한다면, 하지만 여전히 학습자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교육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팩터들마저도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 학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리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이 신경과학과 교육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교육학은 신경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직접적인 연구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범대학에서 교육신경과학과 관련된 어떤 연구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접해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점차 마련돼 있고 그런 방향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요. 제가 속한 연구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주 작은 그룹에 속해 있지만 전체 그룹들은 11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속한 연구소에 그 다양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기계학습도 있고요. 행동신경과학도 있고 심지어 뉴로에틱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매주 전체 회의를 하고 있으며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와 또 다른 리소스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으로 이렇게 준비되셨던 박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그 정계산 박사님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예,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되게 그 감명 깊었던 거는 이제 그 강연자분 그 박사님이신가요? 네. 네, 네, 출신인데요. 저희 과 선배님이셔서요. 아, 네, 선배님이신데 저도 이제 그 교육을 위한 계산신경과학을 이제 연구하는 것을 꿈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배경이나 아니면은 연구하고 싶은 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겹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감명 깊었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기존의 약간 병리적인 그런 그 신경과학 연구를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교육신경과학에 접목을 해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파킨슨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사람에서 하는 이제 내 연구는 뭐 말씀해주신 볼드 그런 시그널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커넥티비티 확인한다든지 그런 게 다 비침습적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침습적인 방법에 비해서 이제 약간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모델 같은 걸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그 파킨슨 같은 경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에서의 파킨슨하고 마우스에서의 파킨슨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파킨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좀 뇌 심부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갖고 그 부분에서는 좀 아날로지를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적인 문제들은 사실 고등인지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그 에듀케이셔널 뉴로사이언스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 사람에서 막 인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배우는 거를 뒤에서 어떻게 얘가 인지 갈등을 경험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과연 경험을 하는가라는 질문 같은 것도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물 모델에서의 에듀케이셔널 뉴로사이언스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굉장히 일단 반갑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 어, 짧게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도 소셜 액티비티, 비헤이비어를 측정해가지고 그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또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신경과학적인 기저가 어떻게 되냐를 같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꼭 병리적인 어떤 연구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쥐들만으로도 그런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교육학 이론에서도 뭐 어떤 사회적인 교육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을 저 뭐 예를 들어서 암컷과 수컷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라는 것도 굉장히 뭐 재밌는 연구 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자세하게 탐구한다면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좀 더 활용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파셀레이션 수준에서 커넥텀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코스 그레이닝이 많이 되었는데 이거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어떤 프레딕션을 한다고 할 때 그 뉴로 이미징 된 뭐 예를 들면 이제 fMRI 라우 이미지를 통째로 인풋으로 쓰는 것과 이렇게 코스 그레이닝 시킨 뭐 이런 커넥텀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커넥텀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정보가 좀 날아가는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성능이 나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결국 그 리덕션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잃어버린 정보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능한 어떤 기술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게 지금의 그 말씀드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그걸 모델을 세워서 얼마나 실제 측정치와 가까운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 스터디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실제 측정치와 어떤 그 분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일치하는지. 근데 아직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0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도로 보면 측정치와 어떤 모델 간의 유사도를 보면 한 0.5 정도에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더 자세하게 분할을 한다면 좀 더 그걸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저는 되게 막 그 뇌과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문 용어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피아제 선생님이 나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한번 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교육학 이론 배울 때 막 엄청 많이 외웠었는데 그게 이제 뭐 학생들이 인지적인 발달을 겪으면 성장한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커넥텀이라는 게 뭔가 뇌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인지 발달 이론이
그 심리학에서만 해서 이제 행동을 관찰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 건데 실제로 이런 교육과 접목했을 때 학생들이 성장에 따라서 아니면 뭐 경험을 따라서 이런 커넥텀이 바뀐다든지 네트워크가 바뀐다든지 하는 연구가 진행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육과 관련된다기보다는 이제 훈련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훈련을 하면 얼마나 뇌가 바뀔 수 있을까? 혹시 레이싱 게임 해보셨나요? 레이싱 게임. 이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행동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측정하는 게 2번 방문했어요. 참여자가. 첫날에는 이게 랩 타임입니다. Y축은.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낮아지겠죠. 근데 이게 그 X축은 몇 번 트랙을 돌았냐라는 건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퍼스트 세션 이게 내려갔고 세컨드 세션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후 온 겁니다. 이거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터벤션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뇌가 바뀐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훈련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일주일 후에 구조적인 뇌의 특성 이건 이제 미세 구조를 본 건데 이때 해마 쪽이 좀 덴스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더 밀집되는 그런 구조를 보였다. 이걸 본다면은 결국에는 교육적인 어떤 활동이 결국 그것이 이제 아주 적극적인 어떤 훈련 과정이라고 본다면 뇌에 어느 정도 그 가소성에 영향을 줘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시. 아직까지는 그 교육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분석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측면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점차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그 뇌랑 요즘 교육과 관련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브레인 랏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쇼츠를 많이 보거나 하면 뇌의 일정 부분이 퇴화돼서 뭐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SNS가 등장하고 쇼츠가 개발되면서 뇌랑 학습에 관한 학생들의 집중력 혹은 뭐 스톨른 포커스라는 책도 도파민 중독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연구실에서도 이런 브레인 랏을 조금 보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서요. 네네. 일단 저희 연구실은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린 11개 그룹 중에 한 그룹이 그 관련된 그 주제로 발표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같은 용어로 브레인롯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걸 주제로 하진 않고 이러한 연구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성인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주제가 조금씩 그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김종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수업 개선 방법으로서의 수업 연구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요. 저희 김종성 교수님은 서울교대에서 초등사회과 교육으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시고 일본 히로시마 대학에서 사회과 교육으로 교육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졸업하시고 바로 모교에 임용되신 거죠. 네, 그렇게 임용되셔서 지금까지 히로시마 대학의 사회교육과와 인문사회과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회학 방법론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다수의 국제연구 프로젝트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기여하셨고 특별히 학생들이 그 국가 간의 담론의 차이를 넘어서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기반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데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과 같이 문화적인 경계를 넘고 국가적인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교육 연수도 다수 시행하셨고요. 오늘 강연에서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만들고 관찰하면서 수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 연구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관련 내용을 위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안녕하세요. 히로시마 대학의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일단 제 포지셔널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저는 제 스스로를 특히 일본에서 제 스스로를 설명을 할 때 일본 교실 속의 한국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독일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정의하기로는 그 커뮤니티에서 태어나진 않았으나 그 커뮤니티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을 자주 활용을 해서 제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인 이방인으로서 저는 일본에서 다른 사람들은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게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업 연구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수업 연구가 너무나도 당연한 교사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만드시고 수업을 함께 관찰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걸 성찰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일본 선생님들은 그걸 좋은 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가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루틴화 되어버려서 그거의 가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방인으로서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가치를, 그러니까 의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걸 일본 내에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와 연결해서 이런 게 다른 나라에 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나라의 교육도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방인으로서 일본에서 익숙한 걸 낯설게도 보고요.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시점도 가져오고 일본과 세계의 교육 연구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다시 제 스스로가 일본에서는 한국인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보면 일본에서 온 한국인 교수로서의 이방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레슨 스터디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슨 스터디 베이스드 티처 에듀케이션 The Potential of the Japanese Approach in the Global Settings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일본의 수업 연구에 대한 가치를 세계 여러 교육학자들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 전문 용어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사회과 교육이고요. 특히 역사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일본과 한국의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화교육, 국제이해 교육이 제 연구 필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만 이렇게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스코스 갭이나 나러티브 갭을 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그 디스코스 갭, 내러티브 갭을 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사교육이라는 분야에 또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교육 중에서 좋은 어프로치가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수업 연구.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연구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지금 세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목차는요. 먼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교사 과연 전문직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연구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여태까지의 수업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AI 수업도 들으셨고 뇌과학 수업도 잠깐 들으셨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수업 속에서 과연 데이터의 의미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계속 이야기 듣고 있기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 나눈 시간 갖도록 할게요. 2분 아니면 3분 정도 팀을 짜셔가지고요. 교사는 과연 프로페셔널, 전문직인가요?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직업은 의사, 변호사일 것 같은데 의사, 변호사와 같이 교사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yes, no 대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고, 그러면 전문가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자리 이동해도 괜찮으니까요. 2분 아니면 3분 정도 팀 짜셔가지고요. 한 3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참가하시는 분들도 줌 챗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요. 한두 그룹 정도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그룹에서는 저 세 질문 어떤 거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공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박대찬입니다. 저는 교사로 6년 일했고 대치동에서 2년 그리고 컨설턴트로 10년을 좀 넘게 활동하고 있어요. 교직 현장에서 그리고 교직 바깥에서 바라본 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이 많이 부족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의사나 변호사처럼 면허증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교사를 전문가라고 부르려면 그들이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함의가 필요한데 평생교육적인 용어로 봤을 때 교육을 학습의 사회적 관리 양식으로 본다면 학습을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교사나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보다 최근에는 뭐 의학을 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오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교육학 박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유아교육의 아주 전문성 있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학을 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한 번도 영향력을 가져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사를 전문직으로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학습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생애 주기적인 평생학습적인 이해를 가지고 학생들이 변화무쌍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교육할 역량이 되느냐. 교사들이 그것을 좀 성찰을 한 다음에야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교사 스스로의 성찰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한 그룹만 더 들어볼까요? 이쪽 그룹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저희는 되게 가볍게 얘기를 나눠서 뭐 교사는 전문직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인식되지 못하는 것은 전문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좀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교사는 전문직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이거는 각 사회마다 그리고 각 사회의 구성원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아직 안타깝게도. 훈련은 받고 있으나 훈련이라기보다 교육은 받고 있으나 과연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된 그러한 교육을 지금 잘 받고 현장에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본의 사례입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수업
연구입니다. 일본에서는 교사는 수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규범이 널리 퍼져 있고, 교사는 자기의 수업이 왜 그렇게 디자인 실천되었는가를 언어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사의 자질이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적으로 성찰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사의 자질 능력이다라는 규범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왔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질문이죠. 전문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의 전문가일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업의 전문가, 아니면 뭐 상담의 전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일본에서는 수업의 전문가라는 그러한 담론이, 규범이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업 연구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겠죠. 근데 모든 교사들은 저는 성찰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때 서울에서 4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날 수업을 했는데 바로 다음엔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그때 그 학생의 발언을 이렇게 잘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의미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성찰이 아하 모먼트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교사든 성찰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성찰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의식적 성찰은 누구나 하지만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교사를 위치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식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는가? 목적을 가지고 수업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성찰만 가지고 수업 연구라고 했는데 연구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 의식적 성찰을 연구 레벨로 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특정한 문제가 있어야겠죠. 그 문제를 진단하는 데에도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 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인포메이션, 좀 더 나아가서 에비던스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의 바탕에서 해결책을 도출을 해내고, 근데 더 중요한 거,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지식이 아니라 그걸 우리 집단, 전문직이라고 칭하고자 하는 그 집단 내에서 공유가 되는 게 연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의식적 성찰에서 다음 단계인 연구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일본의 사례에서는 수업 연구라는 전통 속에서 교사는 수업의 전문가라는 규범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건 성찰의 레벨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레벨까지 특정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교실 수업 자체를 보다 좋은 것으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들의 배움도 더 질 좋은 것으로 바뀌는 이러한 총체적인 교실 변혁, 교실 개혁의 방향으로서 수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교사는 전문가인가라는 의논으로 돌아간다면 Teacher 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을 칼그렌이라는 학자가 1999년에 발표를 해요. 이 학자의 논리는 다른 전문가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교사 집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봤을 때 과연 교사 집단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유추를 해낸 결과가 교사 전문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칼그렌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론과 실천을 양립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실천만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론만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둘을 모두 갖고 있고, 그걸 현장에서 이론도 발휘하고 현장에서 다시 이론을 추출해서 지식으로서 환원하는, 이 모든 것이 양립을 하는 실천적 전문가가 되어야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육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성적 실천가가 되지 않으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뭐냐면
자기의 실천을 가지고 지식을 생산해 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호사든 의사든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한번 그 자격을 획득을 하면 자기 스스로 실천을 하면서 노하우라고 하죠, 보통. 그 노하우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아 나가면서 보다 좋은 변호사, 보다 좋은 의사가 되듯이 교사들도 실천을 하면서 보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지식을 스스로 생산을 해내고 그걸 자기 실천에서 다시 활용하는 이러한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교사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전문가로서 위치 짓기 위한 하나의 큰 조건이 생산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더라고요. 교사들은 과연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존재하나, 여기가 조금 한국의 선생님들 커뮤니티 사이에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이 그걸 논문을 쓰세요. 논문을 쓰셔서 학계에 보고를 하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걸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갖고 계세요. 그게 수업 연구의 가장 큰 하나의 강점이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선생님들이 또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일 것 같은데 현장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그 논문을 쓰시고 학회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박사나 석사 학위가 없어도 대학의 교원이 되세요. 그게 수업을 해서 내수 수업을 성찰하는 걸 연구라고 보는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채용까지 이어지는 재미있는 구조를 가진 문화권인 것 같아요. 다시 이 교사 전문성 이야기로 돌아오면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가 교사 전문성을 이제 규정하는 하나의 큰 요인인데 일본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조금 물음표가 뜨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 전문성 그리고 교사는 전문직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도대체 수업 연구가 뭔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수업 연구는 사실 엄청 큰 개념이에요. 레슨 스터디, 혹은 레슨 리서치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수업에 대한 연구면 모든 게 수업 연구라는 큰 정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수업의 교수 및 학습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게 수업 연구가 된다. 이론적 연구든 실천적 연구든 모든 게 수업 연구다라고 커다란 정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수업을 둘러싼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얘가 이 발언을 했네? 왜 그러지? 그 현상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론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이해하려는 교육학으로서의 수업 연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교사 교육으로서의 수업 연구.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발견하시고 그걸 개선해서 보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약간 실행 연구적인 측면을 갖는 게 수업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레슨 스터디라는 표현으로 90년대 후반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책이 발간이 됐는데 티칭 갭이라는 책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수학교육 전문하시는 분들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팀스에서 일본 친구들이 너무 성적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글러라는 사람이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학교를 엄청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선생님들 수업도 관찰하고 학교 문화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티칭 갭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해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함께 모여서 수업을 만들고 함께 수업을 관찰하고 함께 수업을 성찰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책이 그 책인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합니다. 수학교육계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레슨 스터디가 뭐야? 우리도 한번 보고 배워보자 라는 붐이 좀 일어요. 이게 레슨 스터디 학회까지 이제
창립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해 학회도 개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특히 이 두 번째 측면, 교사 교육으로서의 수업 연구에 대해서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업 연구는 너무나도 간단한 절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업을 함께 만들고,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을 성찰하고. 여기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꽤 계시네요. 해보신 기억 있지 않으세요? 비슷하게 적어도 한 번? 공개 수업. 기억나세요? 네. 저도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저는 1년 차 때 공개 수업도 아니고 신임 교원 연수?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보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회과 수업도 저 사회 열심히 좋아하고 연구도 했으니까 사회과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애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놨죠. 오늘 중요한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오늘 특히 집중해서 하자. 근데 결과적으로 교장 선생님은 학부형 대응 때문에 못 오셨고요. 교감 선생님은 전화 받느라 못 오셨고요. 연구부장 선생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뒤에 게시물 보고 김 선생님 남자치고는 게시물 잘 만들었네, 그 얘기 한마디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수업 연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일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함께 만들고 수업을 함께 관찰하고 실제로 수업을 성찰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지식을 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이거 효과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걸 저는 그때 조금 느꼈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동료 평가 때문에 수업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때 체크리스트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그때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주고 끝나는, 그건 수업 연구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죠. 약간 형식적으로 수업을 보고 관찰한 결과만 공유하는, 성찰을 하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에 수업 연구라고 부르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수업을 함께 만들고 수업을 함께 관찰하고 수업을 함께 성찰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이 전제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지를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완벽한 수업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수업이더라도 보다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함께 수업을 성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이 일단 내 수업은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코멘트를 받아들일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데, 신뢰와 전문성. 코멘트를 받는다는 게 사실 두려운 행위일 것 같기도 해요.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내 수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어떡해?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뢰와 전문성. 이 사람이 하는 코멘트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하는 나를 위한 코멘트야.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수업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전문가로서 신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오늘 수고했어 피자 먹자가 아니라 자기의 수업을 좀 더 크리티컬하게 봐주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크리티컬 프렌즈. 이건 셀프 스터디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이 크리티컬 프렌즈가 서로 될 수 있다는 믿음, 신뢰가 있지 않는 한 수업 연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찰을 할 때. 근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피드백인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학생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 수업할 때 선생님들 주로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이 어떻게 발언하시고 판서 어떻게 하시고 움직임 어떻게 하시고 괴간순 씨 어떻게 하시고 선생님을 주로 보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수업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업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아이들의 배움인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내가 데이터로서 잘 포착을 해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엔드 유저는 아이들인 거예요. 수업 연구의 엔드 유저는.
나는 그 엔드 유저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 핵 개입을 조금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 중간 유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연구를 한다. 근데 두 번째, 나를 위해 이거 뭐냐? 여러분들 교단에 서보신 분들은 적어도 오늘 수업이나 강연이 잘 됐어요. 그날 잠 잘 오죠. 결국에 그 전문직으로서의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한 거기도 해요. 수업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내 수업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재생산해 나가면서 그 불만족이 쌓여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데, 수업 연구라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내 수업을 개선해 나가면서 전문직으로서의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나만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교직 전체를 전문직 커뮤니티로서 이렇게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직으로서 간주를 생각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수업 연구라고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수업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교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수업 연구에서 교사는 도대체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가인데, 왼쪽하고 오른쪽 모델에서 어느 쪽이 수업 연구인 것 같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잠깐 1분 정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네, 1분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하나하나 여쭤보진 않을게요. 손만 한번 들어볼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B라고 생각하시는 분. B가 더 많네요. 네. B는 수업을 잘 들으신 분 지금까지. 장난이고요. A를 한번 보면 베스트 페다고지라고 되어 있죠. 이건 누구에 의해서 알려진 거냐면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베스트 페다고지를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해내요. 이렇게 하면 수업이 잘 된대. 아니면 그렇게 모델도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요. 이렇게. 근데 수업 연구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식을 만들어내세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성찰해 내가면서 페다고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위상은 뭐냐면 여기에선 지식의 소비자예요. 교육학자 전문가들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교사들이 소비하는, 잘 소비하게끔 도와주는 연수가 중요한 모델이 되겠고, 오른쪽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성찰을 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페다고지를 만들어내는 지식의 생산자로서 위치 지어져 있거든요. 상당히 교사의 역할이 다르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지식의 종류도 다를 거예요. 왼쪽은 조금 더 추상도가 높은 지식이겠죠. 이론에 가까운 지식이겠죠. 현장의 문맥이 조금은 배제된 지식이겠죠. 오른쪽은 문맥에 기초한, 실천에 기초한 지식이겠지만 범용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지식의 종류의 차이, 그리고 교사의 역할의 차이,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수업 연구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연구의 철학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 일본 교육 방법 교육 방법 연구회에서 만들어낸 정리해 놓은 수업 연구의 철학인데요. 첫 번째, 교사 주도의 전문성 개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원 연수를 하세요. 교사의 주도성이 매우 강력한 수업 연구입니다. 두 번째, 교사의 주체성이죠, 결국에.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개발 교원 연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비판적 동료들과 함께하는 집단적 탐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 탐구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번째가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 중심. 내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사실 혼자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수업을 관찰해 주신 선생님들이 데이터 수집가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친구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수업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함께 수집을 하고 함께 성찰을 하는 그러한
교사의 상이 살짝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학생 중심이고 마지막 교사의 전문적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아까 나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나를 위한 교원 연수의 하나의 방법이 수업 연구가 아닐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연구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학습과학 우리 워크숍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서보신 기억 있으실까요? 적어도 교생 실습 때 한 번은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데이터로서 우리는 수업 연구할 때 아까 성찰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데이터로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2분 정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로 나는 썼어. 자기 경험을 공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떤 게 데이터가 될 것 같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나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실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열심히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저희는 옛날에 교생실습 나갔던 거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일단 학습자 반응이 또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모듬 활동 많이 시키니까 학생들 모듬 활동에서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학습자에만 집중한 거고 또 교수자는 이제 발문을 많이 받던 것 같습니다. 뭐 개방형 발문, 폐쇄형 발문 아니면 뭐 질문이 있는 교실 저희 때는 한창 또 인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발문들을 유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뭘 보는지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발문, 학생의 반응. 근데 그건 현상인데 그걸 데이터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럼 데이터화한 건 뭐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한 그룹만 더 들어볼까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가 이걸로 나뉠 것 같은데 뭔가 학생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나 이 수업에서 뭔가를 잘 얻어가고 있나를 보는 게 결국에는 시험이 없이 그냥 저 수업 장면만을 본다면은 정말 뭐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뭐 학생들이 어떤 걸 질문을 한다든지 선생님 질문에 어떤 식의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졸거나 딴짓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로만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뭔가 데이터화를 시켜서 양적으로 측정을 한다거나 네 그런 데이터화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거지라고 좀 의문을 가지면서 끝내긴 했어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데이터화를 할 수 있을지 그거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본에서의 약간 분위기는 이래요. 이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여기에 뭘 적는가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것만 연구해도 사실 진짜 재밌는 연구가 될 텐데 사람들이 잘 공유를 안 해줘요. 약간 자기의 속내를 약간 보이는 약간 그런 거가 있나 봐요. 일단 전체의 흐름을 기록을 하세요.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중심으로 수업에서 어떠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체의 흐름을 기록을 하되 학생들의 배움도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모든 배움을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아동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을 나눠서 모든 학생들이 관찰되도록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학생들 모든 혹은 한두 명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기. 기록이 주된 데이터가 되고 있죠. 약간 필드노트 비슷한 게 주된 데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확장해서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수업 보기 전에 단원 계획 및 지도안을 참고하고 보시겠죠.
수업 중에 어떤 대화가 일어나는지, 학생들은 어떠한 성과물을 끄집어냈는지, 예를 들면 학습 워크시트 있잖아요. 거기에 뭘 기록하는지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필드노트, 학생들은 어떻게 지식이 일단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만들고 있고, 각각의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필드노트, 그리고 실천자의 해석 및 의견, 이때는 주로 성찰 때인데 참가자의 해석 및 의견들이 주된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했을 때 저 체육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이건 사회과 얘기잖아요. 체육에선 어떤 거 보실 것 같아요? 비디오. 너무 언어 중심이죠, 그렇죠? 근데 언어 중심이 아닌 교과도 있어요. 미술, 영어, 음악, 미술, 음악, 미술, 음악, 체육, 예체능 교과들. 그러니까 교과에 따라서 데이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기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수업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 데이터만으로도 정말 괜찮은지, 지금 21세기 때 사실 이 뒤에 있는 데이터는 수업 연구가 처음 나온 1900년대 초반 메이지 시대부터 바뀌지가 않았어요. 크게. 칠판이 앞에 있고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전형적인 교실이 전제로 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AI 얘기하고 있고 뇌과학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데이터로만 과연 괜찮은가? 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데이터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본 게 나중에 말씀드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건데, 데이터 구동 의사결정인데, 하나의 사례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한 학교에서 특정 그룹의 학생들이 성적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셨죠. 왜 낮지? 그럼 걔네들만의 특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해요. 건강 상황하고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출석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역시 성적이 낮은 거 아니야?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낮은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상관관계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통학 시간. 아이들이 학교까지 오는 시간이 길면 성적이 낮고, 그 그룹이 짧으면 괜찮고. 아, 그러면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 통학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학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통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쿨버스 노선을 좀 조정을 해보자. 그리고 스쿨버스에서 예습 복습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뒤에 있었던 사고가 데이터 구동형 의사결정,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교육적인 환경에 있어서 실천 및 방침에 시사를 주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검토, 해석하는 행위. 이 뒤에 보면 건강 상황이나 출석이나 일상생활이나 통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수집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나왔던 거 보니까.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과연 여태까지 활용을 해왔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 구동형 의사결정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검토, 해석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인포메이션으로 변환하고 이게 다시 논리지로 변환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그리고 교실 수업에 한정된 정보뿐만 아니라 그 학교 전체 그리고 학구 내 다양한 층위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면서 교육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구동형 의사결정에 의한 교육 개선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을 해야겠죠. 없다면. 있다면 그걸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될 텐데, 없으면 만들어야 되니까 수집 혹은 행성은 이제 괄호가 묶여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의 검토를 통한 학습자의 배움에 있어서의 문제의 확정. 뭐가 문제인가?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진단, 확정을 하고, 문제가 그럼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침까지 고안하는 거.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기능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 방향과 그 실시 및 결과의 모니터. 이것도 결국에 모니터니까 데이터화 되겠죠. 이걸 돌리고 돌려서 교육 개선을 꾀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수업 연구와 약간은 결이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데이터 구동형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터와이즈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목적이 분명해요. 사회의 이퀴티, 공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는 이상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결하고 이걸 또 계속 돌리는 거죠. Prepare, Inquire, Act를.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구동형 결정 사례가 교육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장면에서 쓰이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업 연구와 데이터 구동형의 의사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수업을 데이터화해서 여러 명의 교육자가 협동적으로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일본의 수업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수업 연구라고 적어놓은 건, 수업 연구는 데이터가 수업에서만 보이는 것만 주로 봐요. 수업 내에서만 보이는 거. 근데 한편으로 데이터 구동형 의사결정은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을 둘러싼 문맥까지 데이터로 취급을 하고 그걸 고려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데이터의 활용 방법인데, 수업 연구는 수업에 대한 이해에 충실한 수업 개선이고, 이 데이터는 약간 보조적이고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데이터 구동형 의사결정은 데이터 자체에서 문제도 발견해내고 데이터 자체에서 해결책도 발견하고 원인도 찾아내니까 의도적이고 총괄적인 활용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각각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는 수업 연구는 수업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데이터 구동형 의사결정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수업을 둘러싼 문맥을 데이터화하는 능력,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도 잘 읽어내는 능력, 그걸 총체적으로 내 안에서 파악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교육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10분 더 해도 된다고 조영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정해진 시간 넘어가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인데, 여태까지 수업과 관련된 것만 봤다면 수업 이외의 것도 참고하면서 수업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 이외에 학생과 관련된 자료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포착하지 못했던 것들, 교사와 학생의 발화, 움직임, 표정들, 아까 학생들의 반응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근데 반응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태까지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을 수 있으나 요새는 다양한 기술이 등장을 해서 요새 눈동자 추적까지 되잖아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도 좀 활용을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 로그, AI 관련해서 요새 학생들이 질문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는 그 로그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로그들도 수업 상황이 바뀜에 따라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도 데이터로서 앞으로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만 데이터 구동과 수업 연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데이터가 갖는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수집된 데이터와 그 활용에 의해서 새롭게 보이는 현상도 있거든요. 근데 보이게 되지 않는 현상도 있어요. 보이게 되지 않는 거가 교육 연구에서 배제되는 이러한 상황은 조금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화 가능한 것만 연구가 되고 데이터화 가능한 것만 성찰이 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데이터의 실은 시스템적인 활용을 이거는 특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업 형태, 온라인 수업 등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온라인 수업도 등장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 속에서 보이게 되는 데이터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새 히로시마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이스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제 Networking between schools, initiating dialogue among schools, creating digital public spheres, educating democratic citizens. 교실 간을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교실을 넘어서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라도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과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디지털 공공권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도 정말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죠.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긴 하지만 줌을 통해서 학급관을 연결을 한 것뿐이지만 지금과는 다른 수업 세팅인 것 같아요. 이 세팅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업 연구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나이스 프로젝트를 제가 한국에서 순창에 있는 친구들과 하나의 정말 소규모더라고요. 학교들이 뭐 5명이 있고 7명이 있고 8명이 있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들이 뭔 말할지 다 안 돼요. 6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이니까 이 문제 그럼 얘는 이거 얘기할 거고 얘는 이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공권이죠. 그걸 줌이라는 너무 간단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와 만날 수 있는 공공권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에코챔버를 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이런 실천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해서 수업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저도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종성 교수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강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직 교사하고 예비 대학원생인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비 대학원생인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RET 그러니까 Research Experience for Teacher 관련한 연구를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막 알게 된 개념이지만은 교사가 어떤 연구 경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도 그쪽에 대해서 꽤 연구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아는데 결국에는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흥미 유발을 저희가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미 현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흥미 유발을 하는 것이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은 이미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에 저희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한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수업 연구에서 교사의 역할은 사실 A랑 B랑 두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구성주의 쪽을 조금 강조를 하셔가지고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어떤 제시된 그런 좋은 수업보다는 교사들이 만들어 나가는 좋은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에 의해서 교사들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희 학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고등학교는 상당히 입시 기반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교사 공동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이 학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수업을 구성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수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이 옳은 것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 새로운 공공권의 형성이라는 부분이 해결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해외에서 이와 비슷한 수업을 하면 항상 듣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게 레슨 스터디 문화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문화를 이제 넓혀가야 되는지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 그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한국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장학이라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또 변화를 해야 될지 조금은 더 복잡한 문맥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탑다운으로 해결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도 사실 수업 연구가 바텀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이건 조금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한데 일본에서는 전후 반성으로 이제 국가에서 뭔가 위에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하면 엄청나게 전 국민적인 반대가 일어나거든요. 하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백신. 일본에서는 백신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전 국민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국가에서 이렇게 탑다운하는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안티테제로 시작이 된 게 수업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시작한 걸 요새는 탑다운으로 하니까 약간 흥미를 잇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역시 바텀업으로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으로서의 나의 삶의 만족을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그를 해 나가는 집단이 점점 늘어나가는 이러한 상황. 일단 그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조직적인 어프로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에딘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적인 어프로치까지 갔는데 근데 처음 시작은 역시 바텀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 연구를 실제로 경험하고 만족을 하고 효과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생님들끼리 수업을 만드시면 그거에 대한 질 담보 아니면 더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양한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이는 문화가 일단 하나 있고요. 일본에는 그 학교 수업을 다 열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코멘트를 하시는 문화가 하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일본 대학의 교수님들은 학교에 엄청 가세요. 학교에 가는 게 일이에요. 왜 가냐? 수업 연구에 강사로 가요. 지도 조언자로 가요. 40분간 선생님들이 문제 아까 설정하시고 수업 같이 본 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세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온 지도 조언자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람을 보내기도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장학사님이실까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성찰한 것까지 포함해서 코멘트를 하세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 조금 더 접목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 강사로서의 스탠스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A가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히로시마 그룹에서는 도대체 강사는 누가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새 연구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초등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수업 연구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임상 장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수업에 대해서 저도 교장 교감님한테 뭐 따로 들은 건 없고 그냥 잘했어 이러고 끝나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떤 수업 연구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얕아진 것도 있지만 그 동시에 신규 선생님이든 아니든 선생님의 수업을 존중하겠다라는 문화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교감 선생님이라도 교장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고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사실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점은 그런 어쨌든 수업 연구가 일본에서는 되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교사들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 발표에서는 일단 일본의 좋은 사례를 많이 발표를 드렸는데 일본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표현이 하타라키카타 가이카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일본에서 블랙 기업으로 취업을 받아요. 선생님들 집에 가시는 시간 오후 8시, 9시. 추가 야근 수당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몸이 힘든 거죠. 근데 요새는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선생님들이 집에 못 가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 준비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수업을 잘 하고 싶다라는 원동력이 있어요. 근데 그 원동력이 왜 생겼는지까지는 아직 연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수업 연구가 지탱이 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의 흐름 속에서 수업 연구를 어떻게 하면 간소화해야 될까라는 의논도 요새는 진행 중입니다. 형식적인 수업 연구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제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수업 연구, 그리고 일하는 시간 내에서 끝낼 수 있는 수업 연구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게, 원래 말씀 못 드린 게, 일본에서는 바텀업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탑다운으로 바꿨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여태까지 내가 좋아서 했는데, 좋아서 하던 것도 갑자기 위에서 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공부 내가 하고 싶어서 앉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원동력을 살짝 잃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시간을 상당히 더 존중하시다 보니까 수업 연구와 맞지 않은 문화도 요새 살짝씩 등장하는 경향도 보여서 일본도 수업 연구의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은 아니고 정보교류차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수업 연구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지난 30년 동안 해온 바텀업 방식의 단체가 있어요. 그 한일합동교육연구회라는 곳입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95년도부터 3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매 한 번씩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서로 수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일합동교육연구회는 지금 세대 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젊은 교사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고 일본 교사분들도 새로운 방금 김정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국가적인 우경화의 압박으로 새로운 교사들이 수업 연구에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일본에서 8월에 교류회를 합니다. 혹시 일본과의 수업 교류와 수업 연구 그리고 더 다양한 데이터 수집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과 일본의 문화, 역사 그리고 수업, 교육에 대한 그런 교류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말씀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 행사가 너무 중요한 게, 수업 연구도 결국 각 나라의 문맥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름을 서로 경험하고 왜 다른지 이해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좋은 점을 배워나가는 이러한 실천이 앞으로도 더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떤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좋은 게 이런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추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강연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수업 분석이라는 영역입니다. 수업 그리고 학습 분석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이거를 결국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활용하는 분야가 결국 AI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오전에 AI 챗봇 관련된 강연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뭔가 수업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걸 분석하고 그 이후에 성찰까지 도와주는 전반의 과정에 AI를 넣으면 어떨까, 챗봇으로서 피드백을 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수업 연구에서 피드백을 준다면 혹은 그 외의 방면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또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지금까지의 수업 연구하고 앞으로의 수업 연구에 사용되는 이 데이터의 표현을 여기를 말씀드렸는데 위에는 사실 아날로그적이죠. 개별적이에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교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를 어떻게 디지털화 하는가가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데이터화 된다면 AI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건 총체적으로 AI가 정보를 관리를 해준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건설적인 피드백을 준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제가 AI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지 않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까지의 제안은 조금 어렵겠지만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AI가 종합해서 뭔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에 기계는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인 교사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에 AI가 할 수 없는 걸 사람의 눈으로서 함께 보충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한 실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히로시마 대학의 김종선 교수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